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일부 진행책입니다. 제 뒤에 배경은 제가 아침마다 제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월드컵 공원 안입니다. 자,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은 토마스 디런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가 생각나는 달입니다. 시는 이렇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랄락은 자라고 추억과 정욕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이 내려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에 약간의 목숨을 남겨주었다. 이 황무지는 엘리어트를 세계적인 시인으로 만든 대표적 작품입니다. 엘리어트의 이 시 첫 연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은 죽은 땅인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미 자유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강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 국가의 강제, 법률의 강제, 사회의 강제, 익숙한 우리 이웃들의 강제. 그러고 보니 제 주변의 모든 것은 강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스스로에 의한 강제죠. 칸트는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정언명령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통용되는 원칙일 것. 그게 바로 정언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원칙에 포함되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그 원칙에 포함됩니다. 정언이니까 말입니다. 공동체 인대주의를 내세우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죠. 저스티스. 근데 우리말로 정의란 무엇인가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에도 이 정언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론이 초베스트가 될 정도로 우리는 정의에 굶주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한참 거리가 멀고 N방 사건에 박사방에 26만 명이나 들락거리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월은 총선의 달입니다. 이제 총선은 14일, 딱 2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선거죠. 수차 말씀드렸지만 정권 심판의 선거이지 야당 심판의 선거는 아닙니다. 집권 여당도 야당 심판이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 먹혀들지 않자 이제 정부 지원론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정부 지원론 그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론이 통용되려면 이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 생산, 소비, 소득 등 모든 거시 지표는 지난 3년 동안 줄곧 추락해 왔습니다. 한 번도 반등이 없었죠. 잠재 성장률은 이제 2.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은 17개월째 급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계 경제는 화랑과 침체를 오갔죠. 그런데 이 정부는 작년에 벌어진 미중 무역 분쟁과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리 경제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그렇게 말씀했죠.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미워한 칸트가 보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다가 감염병이 팬데믹이 되고 미국과 유럽이 모조리 셧다운 상태가 되자 이제 이 정부에 다시 명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마치 경제가 이렇게 폭망한 것이 감염병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무려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퍼붓는 헬리콥터 머니, 현금 살포를 결정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말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 본부장은 당연히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문 대통령의 중간평가이니 첫 번째 이슈가 경제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도 당연하죠. 그런데 김 위원장의 슬로건이 나오자 민주당이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일부는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그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과거 자유당 시절에 나온 자극적 구호가
다시 등장한 거죠. 1956년 대선에서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지금 또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대중에게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신익희 후보는 유세 도중에 열차 안에서 급서해서 결국 정권 교체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이 64년 만에 부활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것 보면 김종인 선생 샤프합니다.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의 반발 역시 자극적입니다. 맛이 같다, 지겨운 부닥거리다, 대행적이다, 대충 이렇습니다. 들어봐도 웃기죠.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한 방식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은 듣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더 놀라운 건 반대 진영에 있는 후보들의 반응입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6번이죠.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는 정치권 물을 먹은 지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이 지겨운 수구정당의 푸닥거리는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다. 그가 언제부터 진보좌파 여당의 정치인입니까? 경제전문가도 아닌 최재성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경제 관점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 생각할 수 있는 슬로건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정책을 할 수 없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합니까? 정말 반박하기 싫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조금만 반박하죠. 4차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급속히 경제 환경이 바뀔 겁니다. 전통적인 일자리는 대폭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로봇과 AI, 인공지능이 대체합니다. 게다가 변화의 사이클은 점점 더 빨라지겠죠.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전기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현대차만 하더라도 2023년 이후에는 지금 같은 내연기관 차는 거의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동차부터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니 현대차는 7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죠. 컴퓨터가 나오고 PC가 보편화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은행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판을 두들기는 수많은 은행원들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펀칭 기술자들, 집채만한 컴퓨터를 다루던 과거의 IT 기술자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노트북이 그걸 대신하니 말입니다. 대신 IT를 기반으로 하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게임 업체가 대표적이죠. 이번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일자리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과거 문명에 기반한 일자리는 당연히 사라지지만 더 많은 창의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민생당 박지원 의원의 말은 비판의 선을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지 않습니까? 제기는 있는데 가끔가다 선을 넘죠. 그분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좀 맛이 가신 분 같다. 갈기는 어딜 가느냐. 뒷말은 갈아보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묘하게 비튼 겁니다. 그런데 맛이 가다니 정치판 정말 살벌합니다. 그는 스스로 김 위원장과 호영호재하면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쓸데없는 존경을 너무해서 정말 맛이 갔다는 건 아닙니까? 막상 김 위원장은 그런 말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어넘겼습니다. 대꾸하지 않더군요. 그는 강남갑 태영호 후보 사무실에 경유차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보면 말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보이질 않는다. 소득이 주도해 성장하겠다는데 결과는 없고 초기에 일자리 상황판을 그려놨는데 그 상황판은 사라진 지 벌써 오래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유권자 수준으로 볼 때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생각해서 투표할 것이다. 나는 이번 선거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지금 경제 공약의 디테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자리 창출 공약부터 나올 듯합니다. 어쨌든 김 위원장은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가 덧붙인 말은 이렇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 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투표만 하시면 된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이 누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나 였죠. 재밌군요.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긴급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이 주도를 한 듯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언론에 공개된 정부 안보다 대상자가 대폭 는 게 그걸 증명하죠. 당정이 부딪힌 곳은 29일 밤 삼청동 총리 공간이었다고 하는군요. 재정 건전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홍남기 장관은 지원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돈을 주고서 욕먹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 범위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홍남기 장관은 소득 하위 50%에서 70% 구간은 절반인 50만 원씩만 주자고 절충안을 냈다가 은색이 높아졌다는군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을 달리할 경우 돈을 쓰고서도 국민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돈 하나도 주지 않는 30%는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성이 오간 이 논박이 민주당 쪽으로 기운 건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민주당 안에 동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거죠. 홍남기 장관은 끝까지 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홍남기 장관이 그런다고 갈릴레오가 되긴 틀렸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한 분 말입니다. 파국의 버튼을 함께 누른 뒤에 나는 끝까지 그 단추를 누르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역시 망국적 포퓰리즘의 공모자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릴 길은 이 미친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 외엔 없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좌와 우 혹은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 그리고 가짜와 진짜의 싸움입니다. 가짜를 이길 마지막 기회인 거죠. 잠시 뒤에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